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비법 조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군 계획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국계법에서 배웠던 시설사업, 그 다음에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정비법. 그래서 정비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뭐 하죠? 계획 만들죠. 그게 정비 기본 계획이죠. 이렇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을 시행자가 만들고 나면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실시를 할 때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분양신청을 받죠. 그 다음에 분양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게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인가를 받죠. 이렇게. 그 중에서 오늘 여기 사업 시행자의 정비법에서 조합, 정비법의 조합. 정비법 조합을 하기 전에 우리 개발법 조합을 같이 한번 해보자. 개발법에서 조합 만들 때 몇 명이 모이죠? 7명. 개발법에서는 7명. 7인 이상이 모여서 뭘 합니까? 정관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한 걸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데, 이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렇게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 누구한테 합니까? 지정권자. 개발법이니까.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등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죠.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총회. 의사결정기구죠. 총회의 구성원은 조합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조언이 되죠. 예? 그래서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죠. 이 대의원회는 개발법에서는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아? 이런 것들.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나면 조합장, 그리고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런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는데, 조합장, 이사, 감사를 묶어서 뭐라 부르죠? 임원. 그 다음에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뭐 항상 나오는 거.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개발법에서는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다음 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고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총회의 정권사항이라고 했죠.
총회의 정권상. 이게 뭐였죠? 정화나 게임회 해서 첫 번째 정관, 두 번째는 환지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이러한 것들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개발법에 나왔던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정비법을 같이 해보죠. 자, 정비법에서는 조합 만들 때 몇 명이 모이죠? 5명. 그리고 만드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항상 지정되고 나서 5인 이상이 모입니다. 이 모여서 맨 처음에 뭐 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과반동의.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뭘 받죠? 승인. 시장, 군수 등의 승인. 요거는 인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 이렇게.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이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하는 것은 조합 총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만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들을 이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들은 이 추진위원회가 다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그 준비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동의를 받는 거. 이렇게.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비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개선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공공이.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였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개선사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니까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개선사업에서는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죠. 재개발이랑 재건축.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의 동의 요건이 있고, 단지 밖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의 동의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는 동의 요건이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랑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안에서는 각 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전체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의 4분의 3. 그 다음에 밖에서는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 조합 설립 시.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배웠었죠. 재개 4, 3, 2, 1 이렇게 집에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을이 꼬장을 피죠. 안 가? 안 가. 안 가가 중요합니다. 안 가가.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 그 다음에 외. 밖에서는 4, 3, 3, 2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 소유자는 싹 다 4분의 3입니다. 소유자는 4분의 3. 소유자는 4분의 3. 근데 재건축을 단지 안에서 할 때는 요거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면적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유자, 앞에 있는 건 다 소유자.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저기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앞에 게 면적이었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서는 소유자 4분의 3을 저는 앞에 다 썼습니다. 이렇게 책에 따라서는 뒤에 써놓는 것도 있는데 같은 것들을 앞에다 다 몰아놓는 거죠. 4분의 3. 그 다음에 뒤에 면적들이 달라졌다라는 거. 이렇게 동의요건부터 일단 다르죠. 조합 설립할 때.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나면 이제 조합 설립 뭐 하러 갑니까? 인가 받으러 가야죠.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줍니까? 시장, 군수 등.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등기. 역시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자,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의사결정기구와 총회가 있죠. 총회는 역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죠.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어제 모의고사 치셨습니까? 나왔을 텐데 이런 거. 뭐 문제를 안 봐도 나왔겠죠 뭐. 맨날 나오는 건데. 재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게 차이점이었죠.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이런 것도 뭐 안 낼 수가 없죠. 뭐 안 낼 수도 있는데 너무 쉬워서 안 내는 거 아니면은 내야 되죠. 이것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저기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여기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저기는 토지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개발법이라는 것 자체가 땅을 조성, 택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가 개발법 설명드릴 때 항상 이렇게 말하죠.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개발법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땅을 조성하는 것까지가 개발법이 하는 역할이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주는 겁니다. 토지를. 이게 한지 방식이죠. 이상한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바꿔주는 거.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정비법에서는 토지만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어서 건물 주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동의한 사람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사업 안 하는 겁니다.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조합원에서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죠. 자,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차이점이죠.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임의기구인데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나면 역시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이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 사람들 묶어서 역시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 역시도 여기도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두 번째 결격사유. 또 똑같죠. 저기 나왔던 네 가지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정비법에 오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10년. 그거 5년 아닙니다. 10년.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10년입니다. 10년. 작년 말에 바뀌었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작년 한 8월 정도? 이럴 때 정비법에 개정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총회 소집할 때 10분의 1 이상이 소집하는 거 그거 하나만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정비법에서 문제가 뭐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래 없다가 이제 생긴 게 또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 요건. 그래서 자격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조합장은. 그리고 나머지 임원은
그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런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사업은 당연히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이따가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 요건이 없음이 판명됐을 때는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당연퇴임. 개발법은 다음날, 정비법은 당연퇴임. 자격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퇴임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랑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 이럴 때는 당연퇴임. 이렇게. 요까지는 개발법이랑 동일한 부분. 그러니까 개발법이랑 정비법이 둘 다 조합이고 법인이니까 요까지는 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정비법에서는 개발법에 없던 내용이 몇 가지 추가가 됩니다. 거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만 가지고 문제를 한 4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개발법 조합 1문제, 정비법 조합 2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 조합 1문제 내지는 2문제. 그래서 개발법 조합이 안 나오면은 정비법 2문제, 주택법 2문제, 아니면은 정비법이 2문제 나오면 주택법 1문제, 주택법 2문제 나오면은 정비법 1문제, 이런 식으로 조합만 가지고 총 4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4문제를. 그런 중에서 정비법이 여기 개발법이랑 비교할 수 있는 데서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법에 없던 거에서 1문제가 더 나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동의받고 나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뭘 했습니다. 정비법에서는 창립총회. 다른 조합들도 다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다른 조합들도 창립총회를 개최 안 하는 건 아닌데, 법 조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요때 동의 후 인가 전, 이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를.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정관을 확정합니다. 자, 조합에 대한 인가는 정관에 대한 인가라고 했습니다. 정관에 대한 인가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항상 정관을 확정을 해둬야 되죠. 해서 여기 개발법에서도 보면 인가 신청하기 전에 여기서 정관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정비법에서도 인가 신청하기 전에 이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정관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는 거죠. 조합에 대한 인가는 항상 정관에 대한 인가 해서 정관을 변경할 때도 원칙은 뭐 받을까요? 인가 받습니다. 인가. 그래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도 인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장 선거합니다.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의원을 여기서 선임을 합니다. 줄반장 선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창립총회는 동의받고 나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 후 인가 전, 요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자리가 조금 모자라니까 저쪽에 이걸 지우고 쓰죠. 총회에서의 의사결정할 때의 뭐 의결정족수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죠.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노트에는 있는데 요약서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노트에는 우리 그 노트 앞쪽에 이제 조합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의결정족수나 의사정족수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앞에 조합 총회 소집 및 의결이 나오죠. 1페이지.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네,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게 원칙. 이렇게.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바로 문제에 나왔던 건데,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임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변동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원래는 5분의 1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임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분의 1만 소집 요구를 해도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자, 임원이 해임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이 안 된다 이 말은 업무 집행이 잘 안 되겠죠. 조합의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죠. 원래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임원이 고리가 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되기 1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는데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이렇게 추진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총회는 아까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내지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내지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죠. 근데 창립총회는 대의원은 왜 없죠? 여기서 대의원을 뽑아야 되니까. 아직 대의원이 없죠. 그래서 그게 차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창립총회, 여기 총회는 그냥 총회는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는데 통지를 하는데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 통지를 합니다. 14일 전까지. 이런 것들이 차이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에 총회의 의결이 나오죠.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라고 해서 가로 안에 제가 의사 정족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출석 요건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가 출석을 해야 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정족수 원칙은 얼마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죠?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립총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시행계획, 세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나면은 이제 A라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건이 이제 의결 정족수죠. 의결 정족수. 그래서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자,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거는 일단 몇 명이 출석해야 되죠? 조합원이 100명이면 51명. 과반수니까 반수를 넘어야 되죠. 과반수니까 51명이 일단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찬성하면 되죠? 26명. 5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최소 2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요게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건 조합원이 100명이면 몇 명이 찬성해야 되죠? 51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 51명 이상이.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67명 이상이 찬성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중요한 거겠죠. 점점 중요한 거. 그래서 원칙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건 요 두 가지. 사업 시행 계획이랑 관리 처분 계획. 요 두 가지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랑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가로 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보상금액 요거는 제외됩니다. 청산의 정도입니다. 자, 원래 내가 조합원이면은 아파트 받는 사람인 거죠. 아파트 받는 사람인데 아파트를 안 받고 나는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분양 신청 안 하고 그냥 현금 청산 받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원래 아파트 받는 사람 돈 받고 나가면은 그만큼 보상을 해주다 보면은 사업비는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늘어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나중에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 해가지고 그만큼을 충당을 할 거니까 요거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현금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엄청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의사 정족수랑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 뭐 손실 보상 금액, 현금 청산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손실 보상 금액이라고 하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은 늘어나는 사업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게 의사 정족수랑 의결 정족수.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총회의 의사결정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대리를 통한 의결권 행사해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쳐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이 나오죠. 조합은 정관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다고 그랬죠. 인가. 그리고 원칙은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과반수 찬성이니까 동의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높은 거죠. 정관은 중요한 거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동의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은데 그 정관의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들은 더 높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밑에 자, 재, 구, 비, 시, 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의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거기 제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구 동그라미.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부담, 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도 정비사업 비, 거기 비 동그라미. 돈 관련된 거죠. 조합원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에 시공자 설계자의 시, 설 동그라미. 시공자의 시, 설계자의 설 동그라미. 이러한 것들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조합원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이러한 것들을 정관의 내용 중에 이러한 것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것도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안 나왔나? 이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총회 정권사항인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총회가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게 뭐였죠? 정화나 게임회? 개발법에서 총회 정권사항은 정화나 게임회. 근데 요거 정비법에서는 총회 정권사항이 5가지가 아니라 좀 많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개발법에서의 총회 정권사항은 시험에 엄청 나왔었는데 요거는 잘 안 냈습니다. 많아서.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뒤에 페이지
빈칸으로 남겨두기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보면 자 일단 정화나 게임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죠.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자 여기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하겠죠. 그리고 정비법에서 중요한 계획은 요 두 가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러니까 이게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정관, 여기도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처럼 정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게 들어갑니다. 보면은 1번에 정관이죠.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하죠. 그 다음에 7번, 8번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8번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이 있었죠.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그 임원의 선임도 여기 나옵니다. 어디였지? 6번. 조합 임원의 선임. 이었는데 여기는 해임도. 해임도. 그래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여기는 대의원도.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요것도 역시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그냥 임원의 선임이었습니다. 임원의 선임. 개발법에서는 임원의 선임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여기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 다음에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까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다만 이하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고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임이 된 거죠. 그 사람을 보궐 선임하는 거, 요런 것들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 조합장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합장은 보궐 선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에서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보궐 선임할 때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는데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건 반드시 총회에서. 그래서 여기도 조합의 임원의 선임처럼 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그 다음에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역시 이거는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있었죠? 여기도 10번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번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그 뒤에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개발법에서도 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해산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업 다 끝나고 해산하는 거니까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래서 정화나 게임회가 여기 똑같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돈 관련된 거, 요게 여기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정비 사업할 때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러한 것들 역시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보면은 2번 자금의 차이가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아파트 건설할 때 돈 빌려서 하죠. 은행에서. 그거 어떻게 빌릴지, 내지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총회에서. 그 다음에 3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이제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 보시면은 사람 바꿀 때입니다. 사람 바꿀 때.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그 다음에 5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사람 바꿀 때. 사람 바꿀 때. 그 다음에 6번은 했고 7번, 8번 했고 그 다음에 9번에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사항, 뭐 총회에 상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10번도 했고 그 다음에 11번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설계를 바꿀 때도 총회에서. 그 다음에 12번 돈이죠.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총회에서. 그러니까 정화나 게임에는 그대로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 바꿀 때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런 거 바꿀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요게 정비법 총회 정관사항입니다. 뭐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보죠. 267페이지. 자, 조합을 만들 때 정비법에서는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요건이 여기 토지 등 소유자 과반동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동의 받아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 이상이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인가받는 거 아니고 승인.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죠. 그 다음에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개최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립총회, 이거는 누구의 업무일까요?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하기 전에 업무는 싹 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받고 등기해야 사람이 되는데 드디어 이제 사람이 이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태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아에서 이제 인가받고 등기하면은 그때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고, 추진위원회 업무 승계. 추진위원회는 행하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은 그대로 조합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의 승계 마찬가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 설립 대상,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즉 민간이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민간이 사업할 때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때는 조합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은 여기서 이런 거.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을 단지 안에서 할 때는 각동 과반수랑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 밖에서 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2분의 1이 아닌데 3분의 2. 이렇게 3분의 2. 그리고 앞에 4분의 3은 싹 다 소유자. 소유자는 싹 다 4분의 3이고 뒤에 면적들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안에서 할 때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조합의 법적 성격이 나오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사단법인입니다. 해서 이 법에 있는 거 말고는 역시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을.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이 나오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근데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누구만?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전에 한번 아주 입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국토가 불균형하게, 동서간의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팔고 내려가겠죠. 그렇게 요 팔고 내려갈 때 공공기관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것들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지방으로.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을 팔고 가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양수한 사람을 소유자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보시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한 명으로 봅니다. 한 명으로. 그 다음에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 즉 아버지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럴 때는 그냥 한 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가지려고 독립세대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그 다음에 이 경우 이런 것들은 됐고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데 지분이 늘어나죠. 지분 쪼개기 한 거죠. 이런 것들은 한 명으로 버립니다. 한 명으로. 그 다음에 가로 5번 조합의 기간 해서 총회라는 게 나오죠. 필수 기간.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 총회는 개발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둘 다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조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해서 이게 자격 요건이죠. 자격 요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표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얼마 동안?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얼마 이상?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노트에 써져 있겠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까지 선임일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까지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 장사하는 사람은 영업을 해야 되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주. 그 다음에 임원의 수.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해서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원칙 3명 이상이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많을 때,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는 원칙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근데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 위탁인데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관위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장 선거할 때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3년 이하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출 방법.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A 보시면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을 때는 위에 있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하여금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뭐 이사가 있는데 이 A라는 이사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대신에 전문조합 관리인,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선임을. 그러면 당연히 A라는 사람은 당연 퇴임합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뭐 전문조합 관리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밑에 선정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법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는 요거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합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직무 해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서 대의원이 되는데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겸직 금지 의무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 회의장이 되니까 대의원회가 될 수 있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지 의무 때문에. 근데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결격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없던 게 하나 더 들어오죠. 개발법에는 없던 게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원래 이게 5년이었습니다. 5년. 올해 출제가 아주 유력한 것 같은데 아까 자격요건이랑 자격요건 그 3년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거주하는 자.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뭐 허나만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니은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였으니 판명됐을 때는 당연 퇴임한다 라고 돼 있죠.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도 지금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을 안 해놨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내지는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 역시 당연 퇴임합니다. 둘 다 당연 퇴임. 이렇게. 그 다음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리을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조합 임원의 해임 뭐 이런 거 그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나왔죠. 해임. 요게 이제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임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총회를. 보통은 원래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죠. 근데 조합 임원의 해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이런 것들.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도 10분의 1 이상의 요구. 이렇게. 그래서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을 해임하자 이런 권한이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는 조합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집을 요구한 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를 소집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가의 변경.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시장 부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업 주체로의 간주.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을 적용할 때 조합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 주체로 보며 조합 설립 인가 1부터 같은 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등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합이 아파트 지을 때도 정비법, 그 주택법에 따른 사업 주체로 봐주겠다라는 의미죠.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을 범위해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조합원이 600명입니다. 그럴 때는 대의원을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죠? 60명 이상,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니까 6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자, 조합원이 3,000명입니다. 이럴 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죠? 이럴 때는 100명 이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300명 이하.
10분의 1을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대의원의 수는 원칙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수가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때 N은 100명 이상 1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아까 말했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그때는 대의원으로 봐주는데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자료에 나눠드렸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던 거. 그 다음에 대의원의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및 대의원 회의 의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수 산정 방법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